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시사 바리스타 방송. 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내려드릴 시사 이슈 원두는요, 오늘도 좀 분노하면서 원두를 갈아야 되겠는데요. 바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논란, 이 주제를 가지고 커피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 콘텐츠는 유튜브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다시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오늘 내려드리는 커피도 좀 굉장히 쓰디쓴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쯤 달달한 커피 내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워낙 지금 세상이 좀 엄혹해서 우리가 쓰디쓴 커피만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만 자꾸 내려드리는데, 어쨌든 몸에 좋은 시사 커피는 마셔야죠.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단식하고 계신 황교안 대표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운데 계시지 마시고요. 그냥 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 국민의 바람으로서 건강을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명 시사평론가 김용민 PD께서 저희 시사 바리스타 응원해주고 계시죠. 김용민 PD님 나와주시고요. 저는 잠시 커피 내리러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식 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프엑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허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이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딱딱한 시사 이슈 부드럽고 향긋한 목소리로 맛있게 갈아드리는 시사 바리스타. 오늘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과거 우리 현대 역사에서 간간히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고는 했었죠. 이게 전국을 뒤흔드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김영삼 당시 야당 대표가 1983년도에 그때 야당 대표일 때 단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23일간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총칼을 앞세워서 거의 민주주의를 압박하니까 이런 게 어딨냐? 대통령 직선제 내놔라 이러면서 단식 투쟁한 적이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이제 굉장히 놀라가지고 막 설득하고 막 그랬던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도 당시 야당 총재일 때 1990년에 20일간 목숨을 건 아주 그 단식 투쟁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이었는데 병실까지 찾아와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 갈 길 갑시다. 지방자치제도 이거 약속을 실현하라 이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했었는데 이것도 약속을 결국 지켰죠. 이런 좀 우리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있었는데, 최근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은 글쎄요, 좀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명분은 지금 지소미아 일본과의 어떤 정보 군사 협정 이거 대표적으로 좀 지켜야 된다. 뭐 이러면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로는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명분을 걸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러나 국민들이 친일 이거 단식 아니냐, 이게 이제 한일
군사정보협정, 이거를 연장하라고 지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야당 대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본이 어떤 반성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말이 되느냐, 이런 좀 논란이, 있죠. 황교안 대표에게 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 계실 게 아니라, 병원에 좀 제발 가시라. 제가 황교안 대표를 희화화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분의 건강을 염려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황교안 대표가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사람이 친일파야?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기자로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왜 친일 논란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속은 시원할 수 있어도 객관적으로 왜 친일파인지 근거를 좀 제시하면서 정치인을 비판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여러 발언들과 행동들이 과거 대표 친일파인 이완용의 어떤 행적과 말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또 연구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이완용의 유사 행적 비교해보면 왜 황교안 대표가 친일파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금 친일 단식으로 왜 이런 그 비판을 받는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시죠. 자, 먼저 이완용이 어떻게 친일파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완용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완용은요 원래부터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대표 애국주의자로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놀랍죠? 고종이 친일 세력이 이제 20세기 말에, 19세기 말에 친일 세력이 굉장히 이제 둘러싸여가지고 막 압박받고 그럴 때 이 친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완용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고종이 그래서 이완용에게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이완용은 이제 친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보통은 좀 미국 편에 붙어가지고 외교를 많이 했었어요. 을미사변 이런 것들 막 벌어지니까 조정이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완용이 당시 무슨 행동을 했냐면 친러 세력이랑 손을 잡고 고종을 악원 파천시켜 가지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궁녀들이 타는 가마의 위장에서 이제 그 궁궐 빠져나오잖아요, 고종이. 그때 그 가마를 보낸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먹으려고 하는 친일 그런 세력에 맞서서 고종을 열심히 보호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이런 공을 인정받아서 이완용은 당시 독립협회장까지 지냈었어요, 여러분. 의외죠? 여러분, 서울 서대문에 독립문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청나라 사신, 맞던 그 영은문을 이제 헐고, 우리가 뭐 청나라의 무슨 속국도 아닌데, 뭐 이런 문이 다 있냐? 이러면서,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다! 이러면서 독립문을 세웠잖아요? 이거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문 탄생 배경에 혁혁한 아주 공을 세웠죠? 지금 후세에서 아주 대표 친일파가 세웠다는 독립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완용은 참 변신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180도 할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당시 이완용은 일제의 중요 감시 대상자였습니다. 일본의 그 초기 문서를 살펴보면 그런 게 다 남아 있어요. 이완용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라를 부국강병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를 일제의 통째로 넘겨줘가지고 천황에 충성해가지고 일왕에 충성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자,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이완용이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독립신문 같은 것도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독립협회장도 이렇게 하고, 그죠? 창립위원장이었어요, 독립협회 초대. 정말 의외의 경력이죠.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완용의 연설 중에 굉장히 그 당시 국민의 가슴을 울렸던 명연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왔는데 이완용의 연설입니다.
독립을 하면 미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조선 인민끼리 싸우게 되면 구라파의 폴란드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처럼 갈기갈기 찢겨져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될 겁니다. 조선 민중들이요, 미국처럼 부강하게 될 거냐, 아니면 폴란드처럼 망할 거냐. 좌우간에 이런 건 사람에게 달렸는데 우리 조선 사람은 결국 미국처럼 아주 강력한 나라가 돼야 된다. 네, 정말 감동적인 연설 아닙니까? 100여 년 전에 이완용의 연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완용은 이렇게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만들어 볼까, 이런 거를 걱정하는 지식인 계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외 열강들이 보기에 이완용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처럼 보였던 거죠. 예, 일본도 그렇고 호시탄탄, 조선을 먹어야 되는데 이완용이 조선 민중의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완용이 고종 밑에서 승승장구하다가 1898년 3월에 갑자기 이제 전북 지역의 지방 관찰사로 좌천되어 버렸어요. 이게 견제가 들어온 거였죠. 러시아 쪽에 이제 공사가 이제 막 찾아와가지고 이완용 절대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좌천되고 했었죠. 그렇게 중앙정계에서 사라지다가 갑자기 1904년에 이완용이 중앙정계에 복귀합니다. 왜 그랬냐? 이때 러시아 힘이 굉장히 약화됐잖아요. 러일 전쟁에서 이렇게 패해가지고. 그래서 고종이 이때다! 이완용을 불러내자! 해서 이완용을 불러드립니다. 자, 일본이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완용이 보니까 일본이 너무나 힘이 커져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도망간 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고종이 이완용을 부릅니다. 너 미국이랑 친하지? 야, 미국 좀 어떻게 설득해봐. 이거 이러다 우리가 일본한테 오히려 더 크게 당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제 이완용에게 어떤 특명을 부여합니다. 미국을 좀 설득해보라고. 그런데 이때 사실은 고종도 그렇고 판단착오를 한 게 있었어요. 그때 사실 미국은 일본이랑 따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밀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필리핀을 통치하고 그럴 테니까 한반도 조선은 일본 너네가 알아서 잘해라, 이런 당시 밀약이 있었는데 이때 이걸 고종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완용이 이제 가만히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야, 이거 조선이 자주 독립하기에는 다 끝났구나, 이런 판단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부국강병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때 마침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죠. 아마 이때 이완용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본을 무조건 멀리할 게 아니라 대세는 일본에 기울었다. 그래서 일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선의 힘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완용이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 따지자면 미국과 일본의 힘을 이용해서 일단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우리 일단 남한의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판단하는 거랑 아주 비슷한 논리인 겁니다. 자, 1905년 11월 17일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 이 대신들이 모여있는 휴게실에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네들 내가 을사조약 이거 체결하자고 하는데 이거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겁박의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완용이 학부 대신으로서 참석했는데 대부분 대신들은 용기 있게 이토 히로부미한테 우리 이거 못합니다, 이런 게 어딨냐, 우리가 외교권이 엄연히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조약을 체결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완용은 뜻밖의 얘기를 꺼내서 대신들을 당황시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압박은 사실 조선이 자초한 거다.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절대 거절 못한다. 그래서 더 이상 감정 충돌하기 전에 일본의 제안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주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 달라졌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완용이 이러고 나서 이제 을사오적으로 내몰리죠.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완용은 그때 억울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친일파냐. 그래서 고종에게 상소하는 편지를 쓰는데, 고종, 우리 전하, 저는 을사오적이 아닙니다. 시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교권을 맡긴 것뿐입니다. 전하, 외교권이라는 건 힘을 키워서 되찾아오면 됩니다. 이러면서 고종에게 이제 막 저는 을사오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런 것들 이제 이완용의 친일 어떤 비판을 받았던 당시 행적과 말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 그 자유한국당의 여러 정치인들의 논리와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지금 지소미아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황교안 대표 이게 이완용이 이제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한일 강제 병합할 때도 5년 뒤에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일본의 요구를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마치 이제 조선민중을 이제 구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뭐 이렇게 친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어쩌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정말 우리는 친일파가 돼서 우리 뭐 부귀 영달을 누려야 해. 꼭 이런 거였다기보다도 그때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동양 평화론이라는 걸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외세,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막 듣도 보도 못한 막 이상한 나라들이 막 와서 막 한반도를 위협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그래도 우리 같은 아시아 민족끼리 뭉쳐서 이 외세에 단합해서 동양의 평화를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주장한 동양 평화론이거든요. 이완용이 여기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결국 이제 동아시아에서 막 전쟁도 다 이기고 강국이 됐으니까 우리가 일본에 기대서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에 하얼빈에서 총을 맞고 쓰러지죠. 안중근 열사의 총을 맞고 쓰러졌죠. 그때 이제 이완용이 안중근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완용이 이재명 의사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말고 이재명 의사 이름 많이들 잊어먹고들 계신데 이재명 의사가 당시 이제 이완용의 망언을 비판하기 위해서 의거를 일으킵니다. 이제 살해 의도를 갖고 명동성당 앞에서 왼쪽 어깨를 흉기로 공격하는 그런 의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완용이 끝끝내 살아나죠. 이렇게 악한 사람은 끝끝내 오래 삽니다. 우리나라의 뭐 전 아무개 대통령처럼.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의사가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지는데 이 재판에서 결국 사형은 당하는데 그때 이제 최후 변론 이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마치 현 시대에도 적용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연설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 의사의 연설입니다. 나는 물론 죄가 큰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이 친일파를 척결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첫째, 이유가 뭐냐?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나라의 외교권을 넘긴 죄. 둘째, 고종 황제를 협박하고 강제로 물러나게 만든 죄. 셋째, 정미 7조약을 체결해서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죄. 넷째, 한일병합을 추진한 죄.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죄로서 이완용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죄. 이재명 의사 이렇게 재판정에서 외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한 명연설은 남아서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죠. 왜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와 아주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이 을사조약이라는 거, 외교권 넘겨주는 거,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들 문제를 합의한 거, 이거 사실 우리의 어떤 정당한 외교권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국가가 정작 피해자들은 어떤 뭐랄까 합의해줄 마음도 없고 지금 분이 안 풀려 있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합의 버리고 막 보상금도 막 그냥 알아서 막 가져오잖아요.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고종 황제 협박해서 강제로 물러나게 한 거. 이런 것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반일 정책을 펼 수 있냐? 물러나라! 뭐 이러고 있죠. 비슷하잖아요. 정미 7조약을 해서 군대 강제로 해산시킨 거. 이거 지금 뭐 지소미아랑 연결시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뭐 군대는 뭐 군대도 아닙니까? 국방력은 우리나라 정부 군사력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거 왜 꼭 일본한테 우리가 이걸 다 넘겨줘야 됩니까? 그리고 끝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죄. 이것도 비슷하죠. 지금 뭐 본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 일본은 하나도 반성하고 있지 않은데 아베를 위해서 단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이재명 열사가 지금 21세기에도 살아 계신다면 명동성당에서 아마 피를 토하면서 이런 연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마 자유한국당 우리 황교안 대표의 천막 앞에 가서 똑같은 연설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러나 이재명 열사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이 방송을 통해서나마 그분의 재판정에서의 마지막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완용이 3.1운동 세력 굉장히 그 이후에 또 비난을 해요. 그때 이제 결국 이제 나라가 넘어가고 또 10년 뒤에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지잖아요. 3.1 만세운동. 이것에 대해서 이완용은 불순 세력의 몰지각한 행동이고 치열한 국제 경쟁 시대에 지금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건 허망한 거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위안부 소녀상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가서 막 시위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 지금 열심히 벌이고 있잖아요. 일본산 불매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거 불순하고 몰지각한 행동이다. 이런 자유무역 시대 이게 뭐냐? 이러고 있죠. 이완용이 3.1운동을 폄훼하면서 한 그 경고문이랑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저만 이렇게 느낍니까, 여러분? 참. 자. 그런데 참 하여튼 뭐 놀라운 게 이완용 스스로도 본인은 친일파라고 얘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망해가는 조선을 어떻게든 부국강병을 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힘을 이용해야 된다. 일본을 자극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100년 뒤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이 하는 논리가 뭡니까? 똑같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조금 침묵할 건 침묵하자. 언제까지 과거만 볼 거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국력이 약한데. 이러면서 말이죠. 자, 그러니까는 지금 황교안 대표도 나경원 씨도 그렇고 본인들을 친일이라 그러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냥 뇌피셜로 이분들이 친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거 100년 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적과 말들이 똑같다는 그런 어떤 분석 속에서 사실은 당신들 친일 아니냐. 당신들은 친일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국민들 시선에서는 친일이다. 100년 전의 논리와 지금 당신들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가 하고 있는 이 단식에 대해서 이게 친일 단식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커피 좀 내리고 시사 바리스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친일 단식 논란을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완용 과거 대표적인 친일파였죠. 그분의 이제 100년 전에 했던 말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현재 진행형으로서 어떤 유사한 친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적과 발언을 하는지 하나하나 여러분 잠시 잊고 계셨다면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이제 친일 어떤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이분이 이제 총리로 계셨을 때,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10월에 이제 처음으로 발언을 합니다. 국회에 이제 와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국회의원이 일본에서 자위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내에 입국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이 어떤 분이 한국에 이제 일본 거류민이 한 37,000명 되는데 유사시라면 이들의 신변 문제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국회의원이 누군가 질문을 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래서
황교안이 당시에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니 여기에 머물고 있는 일본 국민도 한국군이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이 협의를 요청해오고 우리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깜짝 놀랐지만 일본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요. 그래서 당시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이 한국 정부가 자위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식으로 침소봉대해서 엄청난 그런 보도가 나갑니다. 네. 기존의 한국 방침과 달리 황교안 총리가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 자, 황교안 총리 좀 이상한 행적은 계속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 대한민국의 건국의 해를 1948년이라고 밝힙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 퇴임 감사 예배 참석 때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역사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일본 국민들을 되레 기쁘게 만들죠. 또 세 번째 황교안의 비판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오는데 2017년 1월에 부산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비 소녀상 이거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또 한일 갈등이 불거져요. 그럴 때 이제 황교안 대통령 당시 권한대행이 이럽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 한일 관계를 악화할 수 있는 언행은 좀 자제하자. 네, 이런 발언들. 과거 이제 이완용이 3.1운동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거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왜 일본을 자극하냐. 이런 말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이완용이 을사오적으로 내몰리면서 시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있다.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교권을 맡긴 겁니다. 고종 황제에게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나라 힘 키워서 되찾아오면 되는 게 외교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위안부 합의 이 피해자 문제 이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부강해지기 위해선 좀 과거 문제는 좀 이제 덮고 가자. 이런 주장하고 얼마나 유사합니까? 자, 황교안 대표의 또 친일 행적은 더 계속 쏟아집니다. 그 이후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현충일에 약산 김원봉 선생을 추모하면서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즉시 어딜 찾아갑니까? 독립군을 잔인하게 소탕한 백선엽 군인을 찾아갔죠. 그러면서 국군의 뿌리가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독립군을 잔혹하게 토벌한 그 백선엽 군인을 찾아가서 이거 정말 참 너무 슬픈 발언입니다. 뭐 참 말하기가 참 참혹하네요. 아무리 이 백선엽 씨가 6.25 전쟁 때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광복군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들의 후손들이 들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역사관이 굉장히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친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이거를 지금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옹호하고 나서면서 단식하고 하고 있는 거. 이게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이게 필요하긴 할 수도 있죠. 이게 국익에 도움되니까 맺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이 수출품 규제하고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대응 수단으로서 이걸 가지고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냥 뭐 일본이 어떤 망언을 하건 뭐 그렇게 하건 뭐 상관없이 그냥 막 무조건 이 단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일본인들도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조롱하는 막 그 댓글도 남기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본의 그 야후 재팬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청와대 앞에서 이제 그 머리 깎는 시위했었잖아요. 삭발. 이제 그 기사가 일본에도 나가가지고 막 그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본 누리꾼이 댓글을 달았는데, 야, 이거 머리 그 깎은 바리깡이 사실은 일제였나 보다. 이런 글을 일본인들이 막 달면서 막 기뻐해요. 예. 야당 대표가 친일파다, 뭐 이런 거를 그들도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롱하는 건데, 조롱하면서 환영하는 건데, 되게 기분 나쁘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황교안 대표가 하는 짓이 밉더라도, 어쨌든 우리 국민인데, 이런 식으로 조롱당하는 게 이게 같은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는 게 말이죠. 이게 이제 국회 출입을 하는 모 방송사가, 방송사, 유력 방송사 기자인데 제 친구예요. 이 정치부 기자들은 지금 이 황교안 대표 단식 어떻게 보냐, 국회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유사일의 가장 황당한 야당 대표 단식이다. 네. 네, 이렇게 좀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 야당 대표의 단식. 정말 한 번쯤은 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지소미아를 옹호한다는 게 지금 국면에서는 정말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 이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된 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미국이 압박해서 지금 벌어진 일로 보이잖아요. 정황상.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이 외교 문제도 발생할 것 같고 너무나 분해서 원통하지만 청와대가 그래서 일본한테 한 발 물러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 이해훈 그 국회 정보위원장이 폭로한 거 있잖아요. 미국 대사가 불러가지고 갔더니 방위비 인상만 20번을 얘기해서 하더라.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예? 그러니까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외교의 압력들이 미국 쪽으로부터 엄청나게 온 거죠. 그래서 일본한테 너무나 분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건부로 물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보수 야당 대표라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완용조차도 과거 우리가 국력이 어느 정도 있었을 때는 미국, 일본, 러시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다 고종의 왕의 힘을 키워가지고 국력을 발전시켜서 외세를 물리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나 대세가 뭐 기울어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국력 얼마나 커져 있습니까? 일본과 한판 붙을만 하잖아요, 이제 경제 체력이.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냥 백기항복하라고 하니 이게 야당 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일 단식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일 이 군사정보협정 이거 체결된 지 사실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럼 3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뭐 안보가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까? 물론 뭐 이해훈 정보위원장은 일본에 이제 정찰 위성이 한 5개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정보 얻는 거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안보와 경제 위협을 누가 더 하고 있습니까? 북한입니까? 일본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들마저도 다 이제 입장들이 좀 분석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여든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국익에 우리가 도움이 될 게 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런 게 우선 아닙니까? 막 단식 투쟁하면서 미국이 압력을 넣거나 말거나 일본이 망언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 외교를 무시하거나 말거나,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그냥 싫으니까 우리가 그냥 정권을 잡아야 돼, 이 목적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물러나라고만 하고, 이게 단식에 이게 명분이 있는 겁니까? 이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불과 100년 전에 가슴 아프게 겪었지 않습니까? 35년 동안 일본에 병합된 기간 동안 우리나라 민중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졌습니까? 그 이후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 이완용 같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그런 친일파들이 나라의 대표가 됐을 때 나라의 흑역사가 30년 넘게 지속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나라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뭐 단순히 그냥 친일파다 이렇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어떤 근거와 과거 친일파들과 유사점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를 비교 분석해가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년에 총선 있죠? 어떤 국가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지 과거 100여 년 전에 불행했던 경험을 잘 떠올리면서 총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예 뭐 한일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여기저기 좀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시사 바리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안녕.